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유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 시집살이, 계집살이라는 말, 며느리라면 다들 아시죠?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면 계집의 비유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반대로 며느리에게 피눈물 나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제 남은 생에서 다시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 처절하고 지저분했던 과정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결혼을 한 번 실패했습니다. 전 남편이랑은 선으로 만나서 연년생 남매를 낳고 아주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죠. 운동용품 회사에 다니던 남편은 너무 다정하지도 너무 무심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깨가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꽤 괜찮았어요. 남편이 오면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참새처럼 입을 벌리는 아이들 입에 숟가락을 넣어주곤 했죠. 그저 평온한 호수 같았던 제 결혼 생활에 어느 날 아주 큰 짱돌이 날아왔습니다. 출장 핑계로 집을 자주 비우던 남편이 알고 보니 동네 미용실 원장과 오랫동안 죽고 못 사는 사이였더군요. 미용실 원장은 동네 이웃이자 저와 같은 개모임의 멤버였어요. 개를 같이 붙는 동네 아줌마들과 저는 허물없이 지냈습니다. 부부끼리 외출할 때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한 집에 모여서 함께 놀았어요. 서로의 아이들을 돌보며 밥도 먹이고 씻겨주던 시절이었죠. 김장철에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며 온갖 수다를 떨었고 명절이 다가오면 서로 도와가며 송편을 빚었어요. 슬픈 일이 있으면 한데 모여 위로하고 경사가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몇 년을 부대껴 살았습니다.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막연한 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저보다 2살 어린 쌀집댁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애들이랑 비슷한 연령대의 사내 아이를 2명 키우는데 저희 집에서 애들을 자주 봐주곤 했었죠. 쌀집댁은 어느 날 저를 은밀하게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돌아놓더군요. 언니,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잠깐 얘기 좀 할까? 저는 늘 웃는 낯이었던 쌀집댁의 얼굴에 비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아니, 무슨 일 있어? 경우 아빠 또 사고 쳤니? 돈이라도 빌려달라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언니, 먼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참다 못해서 말하는 거야. 언니 남편 뷰티풀 미용실 원장이랑 몰래 만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쌀집 댁의 눈빛은 거짓말이 아니더군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확실해? 우리 현송이 아빠가? 응, 확실해. 다들 눈치로 아름아름 알게 됐는데 미영 언니가 집에 초대하더니 이것저것 대접하면서 모른 척만 해주면 파마값 깎아준다고 해서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언니. 쌀집댁 아주머니의 말에 생애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몸이 떨린다는 걸 느꼈습니다. 뷰티풀 미용실 원장은 화장이 진하고 호리호리한 체격에 화려한 옷을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대여섯 살이나 어렸을까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혼자가 편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면서 잠을 깨기 위해 항상 껌을 씹었죠. 생각해보니 제가 남편 얘기만 하면 아줌마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던 일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모든 게 맞아 떨어지니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건 참으로 씁쓸한 일이더군요.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아줌마들조차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남편을 향한 분노와 함께 아줌마들에 대한 배신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둘이 만난 지는 얼마나 된 거야? 내가 아는 것만 적어도 6개월은 된 것 같아. 미안해, 언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염치 없지만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아줘. 우리 이 동네에 오래 살아야 하잖아. 썰집댁 아주머니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주변 사람들마저도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6개월씩이나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대뜸 따졌습니다. 당신 정말 그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 여자가 누군데? 발뺌 말 생각하지 마. 나 다 알고 물어보는 거야. 뷰티풀 미용실 원장 최미영. 6개월 넘게 만났잖아. 당신 어떻게 날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정확한 이름과 시기까지 이야기하자 남편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이내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고백했어요. 그래, 그렇게 됐어. 하지만 당신과 헤어질 생각은 없어. 그냥 사는 게 너무 단조롭고 팍팍해서 잠시 재미로 만났을 뿐이야. 내가 그렇게 웃음도 해프고 한 번 갔다 온 여자를 왜 진지하게 만나겠어.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하고 올게.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대답을 안 차 남편은 태연하게 저녁 메뉴를 물어보더군요. 아, 진짜라니까. 금방 정리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근데 오늘 저녁은 뭐야? 민종이랑 현송인 아직 놀이터에서 안 들어왔어? 저는 그런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질려버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아니, 정리하지 마. 난 당신 같은 파렴치하고 지저분한 남편은 필요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젊은데 뭐라도 해서 애들 먹여 살리면 살렸지. 애들도 당신 같은 아빠는 필요 없다고.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이미 남편과 함께 산다는 게 끔찍하게도 싫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입에 풀칠만 한다고 해도 이 남자와 살을 부비며 사는 것보다야 행복할 것 같았죠. 잠깐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일단 진정해. 진정?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봐. 난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애들은 내가 데리고 나갈 테니까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 저는 막 집에 돌아온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며 쫑알쫑알 떠드는 저의 아이들을 보며 남편은 멍하니 서 있더군요. 저는 그날로 아이들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이라면 상간소송도 걸고 했겠지만 그때만 해도 여자가 이혼하면 재산도 없이 몸만 나가는 게 빈번한 시대였죠. 친정 부모님들은 고향에서 쌀 농사에만 한평생을 쏟은 옛날 분들이셨지만 그래도 바람난 남편을 참고 살라고 할 만큼 꽉 막힌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식당 일부터 요구르트 판매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일을 하며 어린 남매를 키웠습니다. 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봐주셨죠. 하루하루 버티며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 일했어요. 다행히도 아이들은 그런 저의 고생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총명하고 똑똑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아들은 우리나라 1등 대기업에 떡하니 붙었습니다. 똑똑했던 딸도 세무사 시험에 2번 만에 합격해 동네에 현수막을 걸기도 했죠. 제 여동생들은 종종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언니는 어쩜 남편 복은 없는데 자식 복은 누구보다 좋네. 좋겠소. 부러워. 딸은 착하고 똑똑한 변호사 사위를 만나 일찍 결혼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늘 걱정거리였어요. 여동생인 민정이가 아이를 둘이나 낳을 때 본인은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으니까요. 매번 명절이 오면 친척들이 결혼을 언제 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아들이 집으로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오더군요. 옷차림이 단정하고 표정이 밝은 여자는 첫 인상부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엄마,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급하게 인사드릴 일이 생겨서 이 사람이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윤세진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며느리감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송아, 이게 무슨 일이니? 아이고, 어서 와요. 반가워요. 저는 예비 며느리와 아들을 거실에 앉히고 급하게 다과를 준비했죠. 차를 내오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아들이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에 밝고 상냥한 미소를 띤 모습이 무척이나 호감이 갔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예쁘고 착한 분이 우리 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다니. 고마워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나이는요? 저는 윤세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현성 씨보다 7살 적어요. 어머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해요. 예비 며느리는 순천에서 두부 가게를 오래 운영하신 부모님 밑에서 사남매 중 첫째로 자랐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일을 도우며 동생들을 돌보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며 독립했더군요. 젊은 아가씨가 대단하네. 동생들을 돌보면서도 혼자 공부하고 일하며 살다니 정말 성실하네요. 그럼 아가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예비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일을 좀 했었어요. 지금은 사정상 그만뒀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참한 분위기가 딱 유치원 선생님이랑 어울리네요. 우리 손주 낳아도 잘 키우겠다. 아주 마음에 들어. 고맙습니다, 어머님. 저 현성 씨와 함께 좋은 가정 꾸리고 싶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자라서 그런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아요. 그리고 현성 씨는 저에게 큰 힘이 돼주는 사람이에요.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저는 똑똑하고 야무진 예비 며느리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한 우리 아들에게 딱 맞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아가씨 말을 들으니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지내봅시다. 엄마, 사실 우리 결혼식장도 이미 잡았어요. 최대한 빠른 날짜로 잡다 보니 9월이더라고요. 뭐? 9월이면 2달도 차 안 남은 거 아니니? 아니, 네 나이가 나이인 만큼 빨리 하면 좋지만서도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니? 사실 세진이가 임신 3개월 차예요. 그래서 결혼을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평소 느긋한 성격의 아들이
결혼을 서두른 이유가 모두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아들의 말에 순간 놀랐지만 손주를 볼 생각에 금세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이야? 아휴, 손주를 보게 되다니 너무 잘 됐구나. 빨리 결혼식을 준비해야겠네. 두 사람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더군요. 아들 내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드디어 숙제를 끝냈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날이었어요. 40 넘은 아들이 장가 간다는 소식에 며느리 얼굴을 보겠다며 8촌까지 몰려들어왔죠. 며느리의 고운 자태를 보면서 친척들과 친구들은 혀를 내둘렀어요. 아, 현성이가 저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려오려고 이제까지 장가를 안 갔나 보다. 그러니까. 아니, 게다가 손주 임신까지 했다며? 이게 겹경사지 뭐야. 현성 엄마는 진짜 좋겠어.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가올 엄청난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저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불길한 징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가끔 신혼집에 가보면 며느리는 살림을 정말 잘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집은 20평대의 신축 아파트였는데요. 며느리가 어찌나 청소를 깔끔하게 잘하는지 주방이며 화장실까지 먼지조차 하나도 없는 게 그야말로 모델하우스 같았죠. 예, 살림은 내가 너한테 배워야겠구나. 정말 깨끗하게 잘한다. 어머,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고수시죠? 전 어머님 실력 절대 못 따라가요. 며느리는 곰살맞게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예민한 성격으로 마음 평생을 깡 말랐던 아들은 결혼하고 금방 살이 올라 얼굴이 좋아졌어요. 한때는 바지의 허리띠를 꽉 조여야 했던 아들이 이제는 새로 맞춘 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늘 구겨져 있던 아들의 와이셔츠도 꼭 풀을 먹인 것처럼 저녁에도 빳빳해지더군요. 아들이 똑똑하고 일을 잘할진 몰라도 패션 센스는 제가 봐도 영 젬병이었거든요. 옷은 갖춰 입기만 하면 된다며 마네킹에 걸린 옷을 그대로 사입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넥타이와 양말 고른 솜씨만 봐도 이제 아들은 누가 봐도 아내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뿌듯해졌죠. 며느리는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맛있는 식당이며 경치 좋은 카페를 찾아다녔습니다. 며느리의 배려 덕분에 저는 다시금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죠.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는 며느리가 있어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손주가 어찌나 예쁜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까울 지경이었어요. 손주는 무럭무럭 자라면서 양쪽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승재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성공했을 때는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죠. 오늘 승재가 스스로 뒤집었어요, 엄마. 이제 겨우 100일이 막 지났는데 혹시 천재 아닐까요? 평소 호들갑을 떠는 법이 없었던 아들의 말을 들은 저는 그저 웃음이 났습니다. 손주의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여웠죠. 그럼 우리 승재는 천재지. 어쩜 이렇게 이쁠꼬. 아기 앞에서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저 평온한 날들만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일상에 낯선 남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마주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집 앞 가게에서 장을 볼 때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진 것이 처음이었어요.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 버리길래 제가 착각을 했나 싶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는 많아야 30대 후반으로밖에 안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죠.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그 남자가 저를 계속 주시하는 듯한 느낌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마트 앞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그 남자가 이번에는 마트 입구 쪽에서 서성거리고 있더군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사람은 고개를 돌리더니 마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갈 때 그 남자는 골목 모퉁이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점은 절대로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눈이 마주치면 망설이다가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멀리서 저를 지켜보는 눈빛이 너무 소름이 돋아서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며 선뜻 깨곤 했어요. 이걸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저는 일단 제일 친한 첫째 동생에게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첫째 동생을 만나러 갔죠. 언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동생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동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효선아. 요즘 내가 이상한 남자를 자꾸 마주친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날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아. 마트 앞에서도 보고 산책 나갈 때도 보고 희한하게 계속 악몽까지 꾸네. 뭐라고? 아니, 언니는 돈 빌린 데도 없는데 언니를 왜 따라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하네. 내가 원한 살 것도 없는데 말이야. 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 남자가 보이면 바로 112를 휴대폰에 입력하고 항시 조심해.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리는 게 좋아. 알겠어. 정말 무서워 죽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언니,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최대한 조심하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 자주 와서 지내.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 동생의 따뜻한 말과 단호한 조언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남아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여동생의 말을 따라 혼자 걸을 때면 항상 휴대폰에 112를 입력해뒀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주의를 경계하면서 빨리 걸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낮 시간을 동생 집에서 보내다 보니 남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어느 날 혼자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시장의 복잡한 입구에서 그 남자가 보이더군요. 따라오는 것 같은 낌새가 보이자 아플싸 싶어 큰 길로 방향을 틀었지만 결국 남자는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눈을 마주치는 건 처음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고 오금이 저려서 그대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선아 씨, 여기서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 다 봤어요. 요새 계속 나 따라다녔죠? 무슨 일로 이러는 거예요? 빨리 말 안 하면 나 그냥 여기서 소리 지를 거예요. 지금 백주대낮이라 사람들도 많은 거 보이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나 무서웠는지 목소리가 떨려 나오는 게 스스로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여차하면 소리를 지르고 근처 지구대라도 뛰어갈 심산이었죠. 근래 계속 쫓아다녀 놓고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하지만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제 얘기 꼭 들으셔야 해요. 아주머니 며느리와 관련된 일이에요. 낯선 남자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며느리와 관련된 일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남자의 눈빛은 단호하고 진지했지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남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어요. 무슨 얘긴지 빨리 해요. 여기서 오래 서 있을 수는 없어요. 남자는 말없이 손을 주머니에 넣더니 작은 편지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오늘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남자는 짧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남자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던 저는 편지를 손 안에 쥔 채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는 그야말로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저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만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었죠. 저는 남자의 말대로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남자의 인상과는 반대로 편지의 필체는 정갈하고 내용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박선아 씨, 당신의 며느리는 원래 제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5년 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의 아들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윤세진이 낳은 아들은 확실히 제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아드님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아이와 당신의 아들 사이에 친자 검사를 해보십시오. 정상준 010-1234-5678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편지에 담긴 남자의 진지한 어조는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보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어지러웠어요.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불안이 끌어올랐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아침이 밝아올 때쯤 결심을 마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며느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 건가 고민이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일을 들쑤시기 전에 그 남자가 아들을 정말 만났던 건지 먼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미로서 어찌 잘 살고 있는 아들 가정을 파탄내고 상처 주고 싶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려버리고 싶은 피눈물 나는 심경이었어요. 오랜만에 단둘이 점심을 먹자고 이야기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흔쾌히 수락하더군요. 제가 숟가락을 뜨는 둥 마는 둥 하자 아들은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이상하게 식사를 못 하시네. 현성아, 사실은 네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뭐길래 그러세요? 며칠 새에 엄마 살도 엄청 빠지셨어.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의아한 얼굴로 편지를 받아들어 읽기 시작했는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엄마,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며칠 동안 웬 남자가 나를 따라다니더구나.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는데 세진이에 대해서 꼭 할 말이 있다면서 이 편지를 줬어. 현선아, 너도 이 사람 만난 적이 있니? 아들은 편지를 다시 읽고는 분노와 혼란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상준? 엄마 이 인간 혹시 머리 짧고 키 큰 남자예요? 이 사람 나한테도 찾아왔었어요. 뭐? 정말 너한테도 왔었다고?
그럼 이 사람이 말한 게 진짜란 말이야? 뭐라던데? 갑자기 대뜸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할 때 날 붙잡더니 글쎄 승재가 내 애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했는데? 세진이랑은 이야기 해봤니? 세진이한테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그냥 미친놈인 게 분명해요. 보나마나 세진이 좋아서 따라다니던 놈들 중 하나겠지.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거라고요. 아들은 분노에 차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아들의 입장도 이해했지만 어미로서 이대로 모른 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갈등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현성아, 나도 믿고 싶지 않다. 세진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하니? 그럴 애도 아닌 건 너도 나도 알고. 하지만 이미 얘기를 들어버린 이상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어. 이 남자 말대로 유전자 검사해보자.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야. 제 진심이 담긴 말에 아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내 머뭇거리며 거절하더군요. 엄마, 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왜 그 남자 말 때문에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해요? 저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이대로 계속 불안하게 살 거야? 그냥 유전자 검사만 눈 딱 감고 해보자, 현선아. 나도 아니라고 믿고 있어. 세진이는 모르게 검사만 해보자고. 아들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요새 세진이랑 승재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안정된 하루하루 보내는 거 제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저 항상 뭐라도 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살아왔잖아요. 세진이는 부족한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능률이 오르니까 회사에서도 금방 진급할 것 같고요. 이 행복 깨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아들은 덜컥 겁이 났는지 이를 그저 묻어두고 회피하더군요. 저는 아들을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회사 앞까지 가서 퇴근하는 아들을 기다렸죠.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는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현선아, 너희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어미로서 아들네 가정 파탄날 수도 있는 꼴을 누가 보고 싶겠니? 그래도 한번 의심이 드는 이상 모두를 위해서 확인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너도 세진이도 승재도 다 평온할 수 있을 거야. 제 끈질긴 설득의 아들은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세진이 모르게 검체 준비해서 업체에 보내볼게요. 그래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며칠 후 우리 집으로 검사 결과가 날아왔습니다. 며느리에게 들킬까봐 싶어 일부러 검사지를 받을 주소지를 바꿔놨었죠. 떨리는 손으로 검사지를 뜯어본 저는 머리가 핑 돌아서 한참을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결과지에는 붉은 글씨로 불일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반차를 내고 달려와 결과지를 본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푸르게 변하더니 결국 새하얄지더군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엄마, 이건 말도 안 돼요. 승재 칫솔이며 머리카락까지 걷어서 확실히 확인하고 두 군데나 맡겼어요. 검사 결과가 틀릴 수가 없는데 그럼 승재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요? 이럴 수가. 현선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세진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언제까지고 둘이서 넋이나가 앉아 있을 수는 없었지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집으로 며느리를 부르자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는
손에 뭘 잔뜩 들고 들어오더군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복숭아 사왔어요. 과일 가게 앞에 지나가는데 복숭아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아들을 발견한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 자기가 왜 여기 있어?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함을 직감한 며느리는 식탁에 복숭아를 놓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됐고, 이거 보고 설명해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는 냉정한 표정으로 며느리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던지다시피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과지를 보더니 입을 떡 벌리고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대체 어떻게 변명할지 아니면 일단 울면서 바지 가랑이를 붙들지 반응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죠. 그 순간 며느리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안 들리던 집에서 며느리의 맑은 웃음소리만 울려 퍼지더군요. 순간 저는 며느리가 미쳤나 싶어 황당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태연하게 말했어요. 여보, 장난치는 거지? 뭐 몰래카메라 그런 거야? 할 말기까지 한 며느리의 질문에 아들이 화가 나서 대답했습니다.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한 검체 수거해서 맡겼고 결과지 그대로야. 승재 누구 아이야? 대체 어떤 놈이 승재 아빠인 거냐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승재가 우리 애가 아니면 그럼 누구 아이겠냐고. 그동안 그럼 날 못 믿은 거야? 그래서 나 몰래 유전자 검사도 맡긴 거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며느리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눈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애의 표정은 슬픔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나 2년 동안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잖아. 그걸 보고도 내가 부정을 저지를 여자 같았다는 거지? 어머님, 저 너무 서운해요. 저 어머님께도 항상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께 신뢰를 못 드린 거예요? 전 결백해요. 저 좀 믿어주세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며느리는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도 승재에게도 최고의 가족이었거든요. 며느리의 눈물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해 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이상 끝을 봐야만 했죠. 정상준, 알지? 그 남자가 저번 주에 꼭 할 말이 있다며 나를 찾아왔더구나. 며느리는 깜짝 놀라 반문했습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바늘에라도 찔린 듯한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네? 어머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그래, 모른다고 못하겠지. 그 남자가 너랑 5년을 같이 살았고 승재가 자기 애라면서 유전자 검사해보라더라. 제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는 갑자기 더 목 놓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현성이도 멈칫할 만큼 너무나도 고슬픈 울음소리였어요. 어머님, 여보, 정상준은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따라다녔던 스토커예요. 계속 만나달라고 조르길래 무서워서 이사까지 갔었고, 그 뒤에 현성 씨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앙심 품고, 이젠 우리 가족한테까지 손을 뻗친 모양이에요. 며느리의 가련한 눈물의 아들은 눈에 띄게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저조차 깜빡 넘어가서 늙은 애미가 헛다리를 짚고 멀쩡한 가정을 깨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심호흡을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검사 결과지가 떡하니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허언증에 미친놈이라는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우리한테도 얘기를 했어야지. 어머님, 미리 말 못한 건 죄송해요.
근데 그 사람 폐쇄 정신병동도 다녀온 사이코의 정신병자예요. 현성 씨랑 결혼하고는 주위에 안 보이길래 이제 저 포기한 줄 알았다고요. 어머님, 저 진짜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부정한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검사지를 붙들고 입씨름을 할 이유가 하등없다. 마지막으로 물으마. 승재, 현성이 아이 맞니? 저는 다시 한번 강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하며 변명하더군요. 어머님,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뭔가 오류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승재 낳는 날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어머님, 저 좀 믿어주세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절대 틀릴 수 없었습니다. 승재의 검체 결과를 아들이 직접 수거해서 보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었죠. 내내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이랑 승재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당신이 그 집에 있어. 내가 나올 테니까 이 일 정리될 때까지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여보, 오해야. 설마 나보다 그 남자 말을 더 믿는 거야? 우리 승재는 그럼 그동안 나 혼자 키우라고? 우리 승재를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할 거야? 며느리의 눈물 섞인 외침을 듣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승재, 두돌이치 안 된 그 작은 아이는 어미 잘못 만나 이런 병고를 당하는 건가 싶었죠. 아들은 승재 이야기에 멈칫했지만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지 않으려 애를 쓰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분간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마음 좀 정리되면 연락할게. 아들의 차가운 대답에 며느리는 절박한 표정으로 다가와 아들의 손을 잡더군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그저 고요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아니라고 말했잖아. 뭔가 착오가 있겠지. 승재 어린이집 친구 머리카락이 묻어온 거 아닐까? 유전자 검사 한 번만 다시 맞게 해줘. 승재가 당신 아이인 거 내가 꼭 증명할게. 아들은 며느리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긴 말 안 할게. 네가 가져온 거 챙겨서 집에 가. 오늘은 네 얼굴 못 볼 것 같다. 어머님, 어머님만 아시잖아요. 제가 그럴 리 없다는 거. 제발 한 번만 더 검사해보면 안 될까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며느리는 저에게 다가와 검사를 다시 하자며 매달렸지만 결과는 똑같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며느리가 그렇게 울면서 돌아가고 아들은 착잡한 마음에 방문을 닫고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 밖으로 새어 나오는 전화 소리를 들어보니 회사에도 며칠씩이나 휴가를 낸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이 걱정돼 문 앞에 음식을 가져다 줬지만 아들은 잠시 혼자 있고 싶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딸 민정이가 소식을 듣고 달려와 문을 두드려도 똑같은 반응뿐이었죠. 하루 이틀 그렇게 아들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들은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과일을 깎던 저를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흘 만에 수염이 부숭하게 자라고 얼굴이 부쩍 수척해진 아들은 눈에 눈물이 그렁했습니다. 엄마, 제가 나이는 40씩이나 먹고 너무 못나게 굴었어요. 눈 감아도 세진이랑 승재 얼굴이 떠올라서 일상생활을 할 자신이 도저히 없었거든요. 엄마는 하루 종일 저만 걱정하시는 거 보고 이제 정신 차렸어요. 죄송해요. 엄마도 저만큼 가슴 아프실 텐데. 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아들의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슬픔을 공유하며 한참을 울었죠. 엄마, 저 이혼 소송하려고요. 그 전에 진실을 알고 싶어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준 남자에게 전화를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결심을 지지해주기로 했어요. 아들은 며칠 동안 모은 용기를 가지고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저와 딸까지 스피커폰으로 같이 듣고 있었죠. 신호가 몇 번 울리더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세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세진이 남편 박현성입니다. 당신 말대로 유전자 검사도 끝냈고 이제 정리할 일만 남았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건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저한테 그 정도 권리 있지 않나 싶어서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화 잘하셨습니다. 어제 세진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는지 아세요? 머리카락 몇 올만 달라고 하더군요.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던 저는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머리카락은 왜? 설마? 왜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제 머리카락 가져가서 친자 검사지를 바꾸려는 심상이었겠죠. 남자는 혹시 몰라 녹음까지 했다고 하며 통화 내용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머리카락 몇 올만 보내줘. 그럴 일이 있어서 그래. 통화 내용 속의 여자 목소리는 처음 듣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지만 며느리가 확실히 맞았어요. 그 순간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역시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우리 가족을 어디까지 속이려고 작정했는지 이제는 치가 떨릴 정도로 끔찍했어요. 두 사람 대체 무슨 사이예요? 아들네 가정도 이제 다 파탄나게 생긴 판에 사실관계나 따져 묻자고요.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이와 저는 오래전부터 만난 연인 관계였습니다. 서로가 가장 어려울 때 만나 5년을 같이 살면서 결혼까지 약속했었죠. 근데 저도 세진이도 부모 도움 없이 아등바등 살다 보니 모은 돈이 없었어요. 둘이 한 달 내내 일해도 간신히 월세 내고 빚 갚으면 저금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남자의 말에 따르면 5년째 되던 해에는 며느리가 남자에게 눈에 띄게 소홀해졌습니다.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했지만 아내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진이가 임신을 했고요. 기뻐하며 작게라도 식을 올리자고 이야기했더니 세진이가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기는 싫다며 우연히 만난 대기업 다니는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하더군요. 이제껏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냐면서요. 그리고는 그대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뒤로 남자는 사라진 여자친구를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며느리가 아이와 함께 지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핏줄은 끌린다는 게 그런 거였을까요? 자기 어린 시절과 똑 닮은 아이를 보고 자기 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저를 따라다녔던 거고요.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마 믿을 수 없어 머릿속에서 남자가 했던 말들을 되새기고 있었죠. 그동안 쌓아온 행복이 산산조각으로 부셔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맞아요. 이러는 게 박현성 씨에게도 저에게도 못할 짓이지만 꼭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덕분에 마음 정리 확실히 됐네요. 정리되면 제가 다시 한번 전화드리죠. 폭풍이 지나간 아들은 오히려 담담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며느리와 남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며 통화 내역, 수백 장의 커플 사진들을 넘겨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와 남자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제가 아는 그 고운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더군요.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아들은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소장이 갔을 즈음 그 주 토요일에
사돈 내외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두 내외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저와 아들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두 사람 모두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더군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동안 세진이 사부인께 참 잘했잖아요. 박서방, 이 정말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워서 자네에게 면목이 없네. 그래도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나? 요즘 세상에 우리 세진이처럼 헌신적인 아내가 어디 있겠어? 어린 승재를 봐서라도 제발. 사돈 내외의 말을 듣던 저도 모르게 웃음이 픽 나왔어요. 헌신적인 아내라니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소리였죠. 아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 무조건 이혼할 겁니다. 더 이상 같이 살 마음 전혀 없어요. 우리 세진이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많이 뉘우치고 있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나? 자기 딸 입장만 아는 두 부부의 읍소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자식 가진 부모인데 지 자식 허물은 모르고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까요? 화가 치밀어 올라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어요.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사돈에게 따졌습니다. 사돈 어른, 사부인,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 잘난 따님이 5년 동안 남자랑 동거하고 애까지 가졌답니다. 거기까지도 100번 이해한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그 애를 우리 아들 아이라고 감쪽같이 속인 거죠. 만약 당신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용서하시겠어요? 꼭두 새벽부터 남의 집에 오셔서 눈물바람이시니 보기 거북하네요. 사돈 내외는 제 말에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지금은 이혼이 최선의 선택인 거 아시잖아요. 이제 돌아가세요. 저는 사돈 내외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 숙인 채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거의 끝나가네요. 엄마도 이제 효도만 받으실 나이인데 못 볼 걸 많이 보여드려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현성아, 애미는 말이다. 너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나한테 가장 큰 효도야. 일 다 끝나면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하자꾸나.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며느리는 집 앞으로 찾아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애절하게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더군요. 아들의 회사 앞에도 몇 번이나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보,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그랬다고. 우리 완벽한 부부였잖아. 제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이미 늦었어. 신뢰가 깨졌는데 부부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세진아, 나 정말 네 얼굴 보기 너무 힘들다. 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또 오면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모든 걸 원상태로 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게. 이혼은 못해. 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현성 씨, 여보.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들은 며느리의 사죄를 악어의 눈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 조각들이 우리 가족의 마음을 깊숙이 찔러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었죠. 며느리의 배신은 그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계획적이고 치밀한 거짓말이었고
우리 가족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고작 눈물 몇 방울로 상처를 치유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죠. 그럼에도 시간이 흘러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받은 위자료를 차분하게 챙겼고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아이 또한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문서가 증명되어 며느리가 양육권을 가져갔죠. 저는 아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 집으로 당분간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더군요. 현성아,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않겠니? 저는 아들에게 애써 웃어 보였지만 아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집안은 늘 조용했고 손자의 웃음소리와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는 차가운 적막으로 채워졌습니다. 엄마,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은 변함없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나 봐요. 너무 힘드네. 그럼 힘든 게 당연해.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씩 괜찮아질 거야. 저는 아들의 등을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여전히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매일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일을 해나가더군요. 어느 날 딸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나랑 친한 선배가 있어. 근데 말하면 말할수록 오빠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선배? 어떤 사람이길래 나랑 비슷하다는 건데? 본인과 비슷하다는 말에 무심한 아들마저 귀를 기울이더군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나도 그 선배한테 많이 배웠거든. 근데 오빠랑 비슷한 경험을 해서 서로 더 잘 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경험이라니. 언니도 남편 바람 때문에 이혼했거든. 그래서 오빠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망설이는 아들의 등을 조금 밀어주기로 했어요. 얘 현성아, 민정이가 저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입에 침이 말라라 칭찬하는데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떠니? 서로 이야기해보고 마음에 들면 천천히 시작해도 좋잖아. 그래, 오빠. 오빠한테도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해. 알았어. 한번 만나볼게. 그렇게 아들은 딸의 소개로 선배의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죠.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시 찾아온 행복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군요. 상처를 극복하고 얻은 행복은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신기했어요. 아들은 새로운 인연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며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아들을 보며 이제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일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아픔을 견뎌야 할 때도 많죠. 하지만 그런 아픔 속에서도 변함없이 빛나는 건 가족이더군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지금 사연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가족과 함께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